쿠쿠 인스퓨어 공기청정기.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3차 회의가 1시간 반 만에 결렬됐습니다.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한 상태로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 서쪽 바다에서 한국인과 베트남인 선원 12명이 타고 있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60대 한국인 선원 1명이 숨졌고 나머지 1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철도공사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 당국이 국면금지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홍콩 고등법원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홍콩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위헌 결정을 취소할 경우 홍콩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멘 해역에서 우리 국적의 선박 2척이 현재 반군에 납포돼 한국인 2명이 억류됐습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인 어제 오전 청해 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습니다. 다음 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미국에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 제도를 둘러싼 우리 법의 한계 심층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해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올해보다 5배를 더 내야 한다고 압박하던 미국이 오늘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새로운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게 미국 쪽의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대표단은 인상폭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임상범 기자입니다. 한미 간 이견은 이틀째 만남에서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회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지만 미국 협상단은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례적인 협상 파행은 미 대표단의 책임 떠넘기기식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그러면서 시간을 더 줄 테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협상 일정을 잡는 대신 한국 측이 준비됐을 때 보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 28년간 합의해온 협상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해야 한다며 인상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근무수당이나 미군 순환 배치 비용, 미국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 등 기존의 분담금 협정이 없던 비용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액 5배 인상을 관철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우리로서는 둘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등과 관련해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고 우리 대표단은 강조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자, 1년 사이에 분담금을 무려 5배나 올리라더니 또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협상장을 뛰쳐나가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동맹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또 이런 식이면 국회도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당장 국회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런 식이면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하여는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며 야당들도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황제주둔의 갑질군대란 격한 표현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주한미군이야말로 무임승차 군대입니다. 황제주둔이고 갑질군대예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신의와 동맹에 대한 예의입니다. 한국당 반대로 방위비 분담금 공정합의 촉구 결의안에 오늘 처리가 무산되긴 했지만 미국 요구가 부당하다는 데엔 한국당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정치권 분노에 기름을 부은 건 지난 7일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리스 대사가 50억 달러를 20번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정위관 얘기는 방위비 분담금 5 빌리언을 한국 측이 내는 것이 맞다. 제 기억에 한 20번 들은 느낌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고압적 태도에 정치권이 부글부글하는 가운데 내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미국으로 갑니다. 상하원 실력자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미국 정치권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외교부 출입하는 김혜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맞냐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오늘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한 이야기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해리스 대사는 오늘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의를 갖고 충분히 준비한 상태로 협상장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상 3차 협의의 3차 협상의 그 결렬 책임을 돌린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을 해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확대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보다도 한국이 이를 다시 안보 영역으로 확대를 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김혜영 기자가 현장에서 봤을 때 협상 시작할 때부터 오늘 좀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조짐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 협상이 시작된 건 오전 10시쯤이었는데요. 네. 10시 10분쯤에 미 대사관 측에서 일부 언론들을 통해서 기자회견 사실을 예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기자회견 발표 당사자가 누군지 또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협상 시작 전부터 결렬로 방향을 잡고 미리 대응을 준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원칙적으로 이제 내년도 이제 방위비 협상을 올해 안에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 한 달 반 정도인데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정은보 대표의 발언처럼 양측 간의 입장 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연내 네.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10차 협상 때에도 해를 넘겨서 올해 2월에야 타결이 됐는데요. 네.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으로는 그러니까 협상장 내에서의 기존 입장은 고수를 하되 장외 노력, 그러니까 미 의회나 또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우호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 의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이 이제 과하다, 모욕이다 이런 인식과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4배가 넘는 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9조 3천억 원 가량을 미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나 이제 수출 규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과도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 서쪽 바다에서 갈치잡이를 하던 배에 불이 났습니다. 한국인 6명, 베트남 사람 6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1명은 실종됐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입니다. 탈대로 타버린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아침 7시 5분쯤 제주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어선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갈치를 잡으러 지난 8일 경남 통영에서 출항한 29톤 대성호였습니다. 선장 정모 씨를 포함해 한국인 6명과 베트남인 6명 등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 1시간 10분 만인 아침 8시 15분
강한 맞바람을 뚫고 해경 헬기가 도착했지만 선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화염이 심해 선체 진입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헬기에 탑승한 항공구조요원이 인근 어선으로 내려 선체 진입을 검토하였으나 화염으로 인해 승선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 해경 경비함이 도착해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고 20분 뒤 불탄 선체가 파도에 뒤집히면서 두 동강 난 선체는 선미 부분만 남긴 채 가라앉았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경 헬기가 오전 10시 21분쯤 사고 지점 남쪽 7.4km 해상에서 60살 김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불이 날 당시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 해경청 앞에서 SBS 홍영재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실종자들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배에 불이 왜 났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른 시간에 불이 난 데다 목격자도 없었고 또 불이 난 배에서는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의문점이 많은데 해경은 그 모든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입니다. 대성호가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과 마지막으로 교신한 건 새벽 2시 50분쯤. 1시간 뒤인 새벽 4시까지도 대성호 선박 위치 정보는 해경에 정상적으로 전송됐습니다. 따라서 새벽 4시에서 대성호가 화염에 휩싸인 채 발견된 아침 7시 5분 사이 불이 난 걸로 추정됩니다. 수천 개 낚싯줄을 바다에 늘어뜨려 조업하는 연승어선인 대성호는 통상 낚싯줄을 던져놓은 뒤 고기가 걸릴 때까지 2-3시간 휴식을 취한 뒤 기다리는 방식이어서 해경은 화재가 난 시각 선원들이 선내에서 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실에서 선원들이 잠든 사이 엔진 과열이나 전기적 이유 등 갑작스레 불이나 변을 당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된 사망자가 작업복이 아닌 티셔츠에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던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당초 어제였던 귀향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조업한 점, 12명이나 있었지만 자체 신고가 없었던 점 등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이 끝나는 대로 선박을 인양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방화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 해양경찰서 함정부도에서 SBS 정준호입니다. 자, 배가 불에 타서 가라앉은 곳을 중심으로 지금도 수색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JIBS 김현선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경은 이곳에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지점에서 이어지고 있는 수색 작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정 18척과 헬기 6대가 최초 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8km 안팎에서 조명탄을 쏘며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다이버가 2차례에 걸쳐 물속에 들어가 선박 내부를 확인했는데요.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파고가 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보돼 있어 수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베트남 사람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실종자 가족분들이 그쪽에 도착했습니까? 네, 해경은 사고 직후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베트남 대사관에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엔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씨의 가족 3명 등 실종자 가족 총 9명이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실종자 수색에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를 찾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앞에서 JIBS 김현선입니다.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일단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KTX와 또 새마을호 같은 일반 열차 그리고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이 평소보다 적게 운행됩니다. 앞으로 열차 탈 일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시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사흘간 경고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가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많은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최종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파업 시작은 내일 오전 9시. 당장 내일 출근길 걱정은 없겠지만 이후엔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군 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KTX는 69%, 새마을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까지 운행률이 떨어집니다. 광역 전철인 지하철 1, 3, 4호선도 운행률이 평균 82%로 떨어지는데 코레일은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근 시엔 93%, 퇴근 시 84%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파업엔 영무원과 승무원 등 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참여해 표 발권이나 열차 내 안내 등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과 주말엔 수도권과 지방 주요 대학 16곳에서 입시 면접과 논술 시험이 예정돼 있어 수험생들 불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이 취소되는 KTX와 일반 열차 등을 미리 확인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열차 운행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사람을 더 늘려달라는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근무체제 맞추려면 직원이 더 필요하고 또 임금도 올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협상 시작하고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진전이 있었던 건지 손영한 기자가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한국철도노사는 오늘 정오를 시한으로 놓고 마지막 협상에 나섰지만 허사였습니다. 노사 양측 입장차가 크기도 했지만 실권을 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게 협상 불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 한 차례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 증원도 제시하지 않는 국토교통부는 정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쟁점은 대략 4가지. 우선 내년 1월부터 4조 2교대 체제를 시작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핵심 쟁점입니다. 노측은 4,600여 명, 사측은 1,800여 명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또 그동안 점진적으로 줄여온 인건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과 인건비 증액은 모두 정부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규모 인력 증원 등이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뒤늦게라도 정반이 나오면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협상을 하고도 총파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노사정 모두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번 파업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3년 전 파업 때와는 달리 대체 인력도 부족해 운행률이 크게 떨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SBS 손영환입니다. 들으신 대로 철도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운행도 평소보다 줄어드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을 오가는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명성운수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조정이 결렬돼서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에 따라서 고양시 전체 버스 노선의 40% 정도인 20개 노선 약 270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기도는 고양과 서울역 노선의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했지만 파업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 8만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홍콩 시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위대가 최후의 보루로 삼고 모여있는 홍콩 이공대를 경찰이 이틀째 봉쇄했습니다. 그 학교 안으로 음식 들어가는 걸 경찰이 끈 차 그 안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면서 지금은 100명 정도가 학교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성엽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어서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공대에 대한 무리한 진입 대신 봉쇄를 선택했습니다. 이틀째 사람들의 출입과 음식을 차단해 시위대를 고립시켰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피로에 지친 시위자들이 이공대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학교 건물 옆 육교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대기하던 오토바이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경찰 무기나에 교내로 들어가 10대 청소년 시위대 일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I'm here to try to get the 18 and below students out of the campus because they can go home. 이틀 사이 600여 명 정도가 체포되거나 투항했고 지금은 강경 시위대 100여 명이 교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m not sure. Maybe
Maybe I will die. I will get arrested today. But anyway, we will try to fight here and don't let the police hit us again. 활, 투석기, 화염병 등으로 격렬하게 저항했고 심지어 염소가스 폭탄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시위대의 이공대 농성은 이제 한계점에 이른 분위기입니다. 어젯밤 이공대 인근 도심에선 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던 이곳 침사추이 거리엔 아직도 이렇게 깨진 보도블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신호등도 보시다시피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한쪽에선 완전히 불에 타버린 자동차를 도로에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시위로 이공대에 몰린 경찰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무장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위대 구타도 서슴지 않는 등 확연히 달라진 강경 진압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자, 정성엽 특파원이 지금 있는 그 이공대 앞쪽을 지금 경찰이 계속 포위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홍콩 이공대 출입문 앞입니다. 이 출입문을 통해서요, 남아있는 시위대들이 한두 명씩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18살 이상은 경찰에 체포되고 있고요. 18살 미만은 부모에게 인계되는데 사진을 찍고 또 신분증 번호를 적어서 이 향후에 처벌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요, 방금 안에서 나와 있는 사람 얘기로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공대 안에 한국인 관광객이 갇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무사히 밖으로 나온 건가요? 한국인 30대 남성, 20대 여성 이렇게 2명입니다. 이들은 관광차 홍콩 침사추이에 왔다가 그제 이 침사추이에 가까운 이공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찰이 이공대를 완전히 봉쇄를 했고요. 또 강력하게 진압작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하룻밤을 학교 안에서 꼬박 세웠고요. 어제 오후가 돼서야 홍콩 총영사관에 연락을 했고 또 총영사관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어젯밤 10시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공대 안에 고립된 사람들은 비단 시위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위대 자식들을 찾으러 들어간 부모들도 함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경한데 아무래도 홍콩 경찰 총수가 강경파로 바뀌었다는 점, 그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새로 임명된 홍콩의 경찰 총수는 크리스 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번 이공대 진압작전도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고요. 또 줄곧 시위대에 대해서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불법의 무리들이 홍콩의 법치를 공격했다. 이 크리스 탕이 이번 시위 전반에 걸쳐서 표현한 이 말에서 앞으로도 무관용 강경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구의 국가들은요, 홍콩 시위대와 또 홍콩 정부 모두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 홍콩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는요, 내정이다, 신경 끄라 이런 말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위할 때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라는 홍콩 법원의 결정을 중국 중앙정부가 강하게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베이징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욱 특파원, 먼저 중국 정부의 반응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와 언론이 모두 나서 맹비난입니다. 시위대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콩 문제를 총괄하는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은요, 통치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위의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법원 결정 번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긴급법을 발동해 도입한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헌법격인 홍콩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게 홍콩 법원의 결정 요지인데요. 홍콩 기본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건 홍콩 법원 일이 아니라 중국 전인대 일이란 겁니다. 그리고 전인대의 판단으로는 복면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중국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도 궁금한데 만약 그렇다면 홍콩 법원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홍콩 기본법 158조를 보면요, 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모두 5차례 기본법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1999년 홍콩 거주권 파동 때는 전인대의 해석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전인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최종심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에 따른 거라고는 하지만은 행정과 사법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일국양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한국인 2명을 포함한 선원 16명이 타고 있던 배 3척이 예멘의 서쪽 홍해 해상에서 후티 반군에게 납포됐습니다. 반군 측은 한국 선박인 게 확인되면 풀어주겠다고 하긴 했는데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해부대 강감찬 함을 급파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예멘 카마란 섬 서쪽 24km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 2척과 사우디 국적 선박 1척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납포됐습니다. 웅진 G16호와 웅진 T1100호, 라빅 3호로 선원 16명 중 2명은 우리 국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들은 사우디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항으로 가던 중으로 지금은 예멘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습니다. 정부는 아덴만에서 해적 차단과 테러 방지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예멘 해역으로 급파했고 미국과 우방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군 측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 외교적인 어떤 접촉과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함은 그 해역에 있고 가고 있습니다. 예. 후티 반군 측은 이들 선박이 영해를 침범해 납포했으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선원들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아 사우디가 이끄는 순위파 동맹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우디 등 자신들의 적대국가 선적이 아니면 납포했던 배와 인질들을 풀어줬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1층에 도착한 승강기가 갑자기 꼭대기인 18층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도르래가 깨진 것으로 보이는데 비정상적인 속도로 솟구친 승강기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타박상을 입었고 승강기 천장을 통해 구조됐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부자를 태우고 부산의 한 아파트 1층에 도착한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는가 싶더니 승강기가 갑자기 위로 치솟습니다. 놀란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필사적으로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승강기 3대 가운데 있는 승강기가 사용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1층에 있던 승강기가 꼭대기층인 18층까지 치솟으며 내부에 타고 있던 부자가 30여 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승강기는 꼭대기층에 멈춰섰고 44살 A씨와 아들 12살 B군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 떨어지며 A씨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역한에 있는 엘리베이터 상부로 이동하여 역한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지점, 엘리베이터 옆 3분의 1층까지 이동시켜가지고 엘리베이터 천정을 통해서 이동시켜서 유호자 2명을 구조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더 지난 노후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안전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며 관리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법정검사는 반드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언제 받았다 그걸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경찰은 승강기 도르래가 깨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경찰서에 온 민원인이 마음에 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이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법적 처벌은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JTBC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전북 한 경찰서 순경이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알려지면서 국민신문고엔 처벌 요구까지 등장했는데 경찰이 최근 해당 순경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유권 해석이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유권 해석을 맡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문입니다. 순경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무원은 더 엄격한 법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 판례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도 정보 취급자가 아닌 처리자로 해당된다고 봤는데 오히려 정보 보호의 신뢰가 더 큰 공무원은 직무윤리상이라도 당연히 취급자가 아닌 처리자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경찰은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징계위를 열어 해당 순경에 대한 처분은 따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내년 12월 13일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얼굴과 키, 주소지가 공개되지만 출소한 뒤 5년까지만이고요. 게다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외부에 잘못 공유라도 했다가는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 단계부터 낱낱이 공개되고 협박 목적이 아니면 공유도 가능한데요. 김수형 미국 특파원과 박세훈 기자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나라의 아동 성범죄자 정보 공개 실태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 포크 카운티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관이 아동 성범죄 피의자 17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피의자의 사진을 붙인 팻말을 꺼내 들고는 한 명 한 명 구체적인 혐의를 열거합니다. He said he's been viewing child porn for 22 years. He prefers children as young as 2 or 3 years old. This guy is scary. 미국 내 10개 주에선 아동 성범죄자가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뒤에도 헬로윈 데이 밤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불을 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탕을 받기 위해 이웃집을 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alloween day, we were out following up on all of our registered sex offenders, all of them, to make sure they didn't have lights on and candy out and decorations to entice children to come to their different residences.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는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 앱마켓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 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까지 알려줘 누가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누구에게라도 쉽게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People so that people have that knowledge to be able to keep themselves safe and their children safe and be able to act accordingly so that they know who is living in their area. 미국에선 아동 성범죄자의 인권에 앞서 아동 보호를 먼저 생각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국에서 손쉽게 정보 공유하는 거 보셨죠?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보겠습니다. 내년에 조두순이 출소를 하죠. 여기서 검색을 해서 우리 아파트에 이사를 왔네. 옆집에도 딸 키우니까 알려줘야지. 이거 될까요? 또 여중, 여고생들끼리 우리 동네 이 사람이 산대. 조심하자. 자, 학생들끼리 성범죄자 얼굴이나 주소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하지 말라고 여성가족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딱 한 가지는요, 이 아빠가 딸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직계 가족만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알려주는 건 왜 안 되냐?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여가부 담당자는 담당자 본인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또 사실 이 법조항은요, 성범죄자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SNS로 전달하거나 이런 것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말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공유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트 접속할 때부터 이 본인 인증을 시켜서 불편하고요. 화면 캡처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정보 공유를 너무 차단하는 건 아닌지 여가부에 반론을 요청했더니 과거에 성범죄자가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성범죄자 민원 걱정하다가 범죄 예방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법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일부 개신교 단체와 국회의원 40명이 그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와 함께 의원 40명이 고치자고 드는 건 국가인권입법 2조입니다. 성별, 종교, 용모, 출신지,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을 방조하게 되는 내용인데 대표 발의자인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동성애를 반대하면 사법 처리된다는 일방적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교사들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인권입법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안 의원이 거론한 사례 역시 교내 시설을 이용한 성소수자 관련 영화제와 강연회를 금지한 대학들에 대한 인권위의 차별금지 공고였을 뿐입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의 왜곡된 주장까지 그대로 인용해 개정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엄마가 짐승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인권위는 위원장 명의로 편견의 기초에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당 의원 32명 등 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지역군의 영향력이 큰 개신교를 의식한 총선용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동 발의 의원 중엔 소수자 인권 존중을 당 강령으로 삼은 민주당 소속 의원 2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패스트 환자 3명이 확인되면서 혹시 우리나라에도 패스트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낮고 또 지금 있는 항생제로도 치료할 수 있어서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패스트 풍토 지역인 중국 내이멍구의 패스트 관련 방역이 강화돼 지역 내 전파 위험성이 낮고 내이멍구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직항 노선이 없다는 점, 또 베이징에서 치료 중인 환자가 추가 감염시킨 사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패스트가 유입된 적은 없습니다. 올 상반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여행한 뒤 패스트가 의심돼 잠시 격리됐던 한 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패스트가 유입되더라도 크게 확산할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감시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일반 항생제로 치료 가능합니다. 항생제를 적절히 치료하면은 이제 림프절 패스트 같은 경우는 5에서 15% 이하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발견할 수만 있다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스트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패스트 유행 지역에 다녀온 뒤 발열, 오한,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흑사병이라는 용어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피부 괴사로 까맣게 변하는 증상에서 비롯됐는데 과도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패스트로 쓰는 게 맞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대해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뒷돈을 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현범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대표에겐 배임 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모두 2억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가 계열사 돈을 직접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대표가 차명 계좌를 사용해 챙긴 7억 원이 넘는 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서 차명 계좌를 다수 발견해 조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차남인 조 대표는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조금 전 저녁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 출입하는 정유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 기자,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조금 전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이 짧게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 경청하는 시간 갖겠다고 했고요. 이어서 이 주관사인 MBC가 미리 선정한 이 국민 패널 300명 가운데서 직접 발언권을 얻은 국민이 대통령에 질문하고 이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인 이 질의응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어머니였는데요.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가 안전히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제 1시간이 채 안 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현안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사전 질문 16,000여 건 중에서는 경제와 일자리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앞서 뉴스에서 보셨듯이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좀 임박해 오면서 미국이 대놓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방위비 협상도 좀 상당히 터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좀 엄중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이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정책이나 현안 관련 질문보다는 좀 실생활 속에서 부딪힌 문제나 본인의 답답한 상황을 좀 호소하는 분위기로 되고 있는데요. 집권 후반기에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 이렇게 만든 자리인 만큼 삶에 기반한 좀 솔직하고 과감한 질문 또 거기에 대통령의 시원한 답변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서 또 내일 전해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나도 도움될 게 없다며 미국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이 이번엔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에는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의 담화에는 보다 강경한 대미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전에는 비핵화 협상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건 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뒤로 미루겠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비핵화 협상과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수립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즉 체제 위협과 제재 문제가 제거된 뒤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와 북미 관계, 평화체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 사항인데 이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까지 한 것입니다. 북한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은 탄핵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카드에 더 기대면서 확실하게 미국이 뭘 주지 않으면 북미 간의 협상 이제 제대로 안 하겠다는. 미국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 역사적 기회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위해 당분간 노력하겠지만 기회가 계속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업체들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택을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부산시청 집무실과 관사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지만 유 전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등 감독 대상 업체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유착 의혹이 불거진 업체 여러 곳과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유 전 부시장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뒤 고맙다고 답한 메시지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이런 의혹을 포착해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상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을 조사하다 보면 감찰 무마 의혹도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누군가 당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